연평도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구지도.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의 주인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저어새입니다. 주걱처럼 생긴 검정색 기다란 부리를 물속에 넣고 휘휘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새들의 천국인 구지도에 취재진이 나타나자 예민해진 괭이 갈매기들이 낯선 이방인을 경계합니다. 저새 주변에는 괭이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괭이 갈매기는 저새를 침입자로부터 보호해주는 경비병 역할을 합니다. 허가를 맡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저새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번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름 철새인 저새는 타이완과 홍콩에서 겨울을 나고 3월 우리나라를 찾는데요. 새끼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구지도는 저새 번식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저새 가운데 10% 정도가 이곳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요즘은 저새들이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을 키우느라 한창 바쁠 때입니다. 어미새와 아빠새들은 남북한의 갯벌과 논을 오가며 먹이를 잡아 새끼를 정성껏 키웁니다. 연평도도 그 뻘이 드러날 경우에는 저어새들이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요. 연평도 내에 있는 논도 저어새 먹이터로도 이용이 되고요. 구지도에 사는 저어새들은 제일 많이 먹이를 구하는 곳이 북한의 갯벌입니다. 아기 새들은 돌아서면 배가 고픈지 연신 어미의 부리를 쪼며 먹이를 재촉합니다. 어미새는 한껏 뜨거워진 햇빛에 아기 새들이 지칠세라 양날개를 활짝 펴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어린 그 새끼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 이제 날개 펼치고 있는 저새들을 많이 보셨죠? 그 안에 이제 그늘막을 만들어줘서 그 어린 새끼들이 너무 태양에 뜨겁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1900년대 초기만 해도 만여 마리였던 저새는 1950년부터 1999년 사이에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 불과 300마리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존재 위기를 겪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은 1994년 저새를 심각한 멸종위기종 등급으로 지정했고 이후 국제적인 보호활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개체수가 꾸준히 늘었고 2000년에는 멸종위기 등급으로 변경됐습니다. 구지도는 지난 2016년 12월 특정 도서로 지정된 이후 번식 개체수가 2017년 428마리에서 2020년 766마리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방향으로 보호 활동을 한다면 하면 좋을까요? 저는 서식지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갯벌들이 많이 보호된다고 하면은 저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옆 인공습지 남동유수지에서도 저새가 번식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번식하러 왔다라기보단 그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유수지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동유수지에 저새가 모이면서 서식지 보전 활동이 전개됐고 현재 인천 남동유수지 내 인공섬 2곳은 저새 핵심 번식지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저새 250여 쌍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저새와 공존하고 있는 도시 인천. 저새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도 만들고 생태학습관도 운영 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인 저새의 중요한 서식지인데요. 개발로 인해 논과 갯벌이 사라지면서 저새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새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행히 저새 주요 서식지인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저새 개체수 늘리기에 나섰고 최근 조금씩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국내 최대 저새 산란 지역인
인천 구지도 현장을 가보고 저어새가 살아가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 조류팀 선임연구원인 권인기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구지도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박재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저어새와 친구들의 이혁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박 기자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네. 구지도 현장 최대 산란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힌다고 했는데 여기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떠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간 건 두 번째였고요. 처음에 간 건 한 4년 전쯤에 한번 갔었고 이번에 또 4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됐는데 뭐랄까 약간 경외감, 평화로운 이런 느낌보다는 처음에 그 배에서 이렇게 탁 내리면 그 영화 같은 혹성 탈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원숭이잖아요. 그 사람 중심의 세상에서 원숭이 중심의 세상으로 전혀 다른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것 같은데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이렇게 도심지에 빌딩 숲 속에 살다가 그 섬에 딱 내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새 중심의 세상에 제가 이방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경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지고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새들이 자기들이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침입자가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니까 되게 좀 공격을 하거든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그 새들의 세상 거기에 또 다른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점들이 약간 좀 새로운 느낌, 경외감 이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네. 그야말로 야생 생물의 최대 서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권 박사님. 네. 그 저어새란 이름 사실 그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낯익은 이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어한다, 뭔가 꺼린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또 뭔가를 휘젓는다 할 때 그런 느낌으로도 좀 읽힙니다. 네. 저어새라는 어떤 그 명칭이 붙게 된 배경, 저어새의 어떤 뜻, 왜 네.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외형, 생김새나 아니면 소리, 행동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소리를 예로 들자면 뻐꾸기는 뻐꾹뻐꾹 하고 운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새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걱처럼 생긴 긴 부리를 물속에 넣어서 좌우로 흔들면서 먹이를 잡아먹는 행동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주걱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네, 주걱이라고 돼 있다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조류는 네, 좀 이렇게 부리가 좀 날카롭고 길고 그래서 그 긴 부리를 이용해서 그 수생 식물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걱 모양의 부리다. 뭔가 좀 생존을 하는데 뭔가 유리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예.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저새들이 서식하는 곳이 갯벌입니다. 그래서 갯벌에 그 밀물 때 물이 쫙 밀려 들어오면 거기 그 물을 따라서 물고기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부리가 넓은 애들이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좌우로 휘저으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갯골처럼 이렇게 조그만 그 수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저새가 먹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그 부리 모양의 그 주걱 모양의 부리가 먹이를 잡는데 굉장히 오히려 더 좋은 유리할 수 방법인 있다. 거죠.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권 박사님. 그러면 이 저새의 지금 그 개체수의 어떤 변화하는 어떤 상황, 네. 어떤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새는 그 올해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6,60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30년 동안을 비교를 했을 때는 약 20배로 늘었지만 유전자 연구 결과를 보면은 19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에 10,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헌을 보더라도 1950년대 이전에는 주변에서 흔하게 관찰되었다는 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195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개체수가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1988년에 전 세계에 300마리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어새를 이대로 놔두면 얘가 멸종을 하겠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를 했고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개체수가 급감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유지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멸종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음으로 좀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이혁재 씨. 자, 대학원생이면서 이런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에 뛰어든다. 좀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태 탐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뱀도 잡고 그러면서 많이 다녔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저어새와 관련된 활동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습지와 물새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그곳에서 제가 지금 스승님으로 모시는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께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들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유수지에 저어새가 꾸준히 와서 번식을 하고 있으니 너가 한번 정기적으로 지켜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 따라서 주말마다 가서 좀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애들이 정말 쑥쑥 크는 게 보이고 또 그러면서 애정을 갖게 되다가 그 친구들이 비행도 하게 되고 또 월동지까지 무사히 날아갔다라는 소식도 들으면서 이 생명의 성장을 지켜본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기분도 묘하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은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켜보게 된 거고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애정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쨌든 멸종위기종이니까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어새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관련된 학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저어새와 친구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남동유수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들을 매일매일 지켜보는 번식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 송도 지역에 많은 습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고잔갯벌이라고 부르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이나 1109, 1009, 아암도와 같은 다양한 습지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이동성 물새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남동유수지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요. 박 기자께서는 네네. 그 구지도, 네네. 저새 산란지고 서식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지도 직접 현장 다녀오셨죠? 네네네. 자, 현장을 직접 다녀오시고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아까 두 번째 다녀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셨는지요? 저희 지금 뒤에 배경 화면으로도 아마 구지도의 그 저새 장면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그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제 그 특정 도서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섬 지역에 우리 예를 들면 독도와 같은 섬도 특정 도서로 지정이 돼 있어서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2016년도에 특정 도서 233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새들이 개체수로만 보면 아까 권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개체수의 약 10% 정도가 한 600여 마리 정도가 이제 산란을 한다라고 보면 돼서 산란 지역 포인트로만 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동아시아 중심으로는 가장 많은 개체수가 단일 지역에서 산란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새뿐만 아니라 똑같이 멸종위기 1급인 매라든지 또 2급인 노랑부리 백로라든지 이런 한 10여 종의 다른 보호 생물들 조류들이 그 섬에 같이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지도를 들어가는 게 무인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디에서 그 배를 타고 들어가셨는지요? 좀 너무 구체적으로 알리면 이 보호 활동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연평도에서 가깝고요. 위치로 보면 위치상으로는 연평도에서. 네, 연평도는 우리 그 유람선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서
여객선 다음에 이제 어선이라든지 뭐 배를 따로 빌려서 또 들어가기 전에는 여긴 반드시 특정 도서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그 입도 허가서라고 신청을 해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환경부에서 해마다 그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조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 식물이라든지 동물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계셔서 그 전문가들이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번에 가게 돼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혁재 씨는 이제 네. 남동류 수지를 중심으로 네, 활동을 네. 많이 하신다고 했고 맞습니다. 남동류 수지가 아무래도 그 남동공단 옆에 네네. 그 홍수나 태풍을 대비한 어떤 저류지의 네네. 성격도 있고 또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특징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밀물과 썰물 때 여러 가지 그 저어새의 어떤 그런 먹이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떠내려오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법하기 때문에 저어새들이 많이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 구지도는 사람들의 손길이 안 닿는 것 외에는 좀 먹이를 구하는데 조금 저어새들이 좀 과연 쉬울까? 네. 그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변이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구지도가 보면 이제 사람의 접근이 힘들어서 새들이 그 생존할 수 있는 뭐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면 연평도가 가깝고 주변에 섬들이 많고 주변에 갯벌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먹이를 구하기도 쉽고 산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나무를 구해서 둥지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안전과 먹이 활동 이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구지도가 좋은 산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께서 네. 앉아 계신 그 뒷화면에 네, 네, 보이는 네, 그 네. 구지도의 네, 네. 저어새들이 매우 편안하게 네, 네, 네. 상당히 많은 네. 그런 군집 네. 단위로 저렇게 그 있는 것을 보니까 구지도가 저어새 그 네. 한반도 내 그 도서 지역의 낙원이다 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혁재 씨는 저어새들을 위해서 무슨 생일 잔치를 한다 뭐 이런 그런 이벤트도 가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생일 잔치를 했다라는 거는 그 뭔가 먹이 같은 걸 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먹이를 주는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의 시민 인식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에 총 3번의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영잔치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일잔치를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는 환송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 이제 두 번째인 생일잔치는 저새 새끼들이 태어난 시즌에 맞춰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남동류 수지의 초등학생 아이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뭐 그림도 그리고 새도 보고 뭐 노래도 부르면서 유수지와 습지 또 물새에 대해서 배우고 유수지라는 장소 자체에 대해서 좋은 기억과 행복한 경험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네. 그 저새가 좀 그 모성애, 네. 뭐 부성애, 모성애 뭐 이렇게 다 어떤 그 새끼에 대한 어떤 네. 사랑이 좀 유별나다 뭐 이런 평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에서 부화하는 과정에서 그 어미새가 그 부화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껍질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네. 이런 내용의 환경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저새의 어떤 그 새끼를 돌보는 어떤 그런 과정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이 저새들은 암컷과 수컷이 같이 새끼를 키우거든요. 아, 네, 이제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하면서 새끼에게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주는데 새끼가 점점 크게 되면 먹이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라 저새는 많을 경우에는 4마리까지 새끼를 키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는 새끼를 절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끼가 먹이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면 암컷과 수컷이 둘 다 둥지를 비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먹이를 새끼에게 물어다 주는 거죠. 정말 자기 깃털을 관리할 시간도 없이 계속 먹이를 갖다 주기 때문에 이맘때쯤 되면 새끼가 한 20일 정도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 어미들의 깃털이 정말 꼬질꼬질해집니다. 자기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새끼들을 열심히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사실상 교대로 24시간 새끼를 예, 돌본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예. 있겠군요. 새끼들이 그 어미의 마음 또 그 아빠 그 저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박 기자께서 현장을 직접 그 다녀오시면서 아마 산란 과정도 아마 지켜보셨다 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요. 실제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까? 뭐 알에서 막 깨어난 그런 새끼들은 좀 봤었는데요. 알에서 막 깨어나서 아주 어린 새끼일 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열흘이나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뭐 그런 형태들을 봤었는데, 그 모성애가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봄 햇살이 따사롭게 이렇게 내리쬐고 있으면 그 둥지에서 이 어미새나 아빠새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이렇게 햇살을 피할 수 있게 그늘도 만들어 주고, 또 어미 새끼들이 뭐 두세 마리, 서너 마리 이렇게 둥지에 있으면서 아까 뭐 권 박사님 말씀처럼 계속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 어미새 그 검은색 부리에다가 배고프다고 계속 부리를 좋아요. 이렇게 먹이 달라고 하면 또 먹이 가지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성애나 부성애가 되게 따뜻한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박 기자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저새가 상당히 좀 그 부모 의존적인 그런 성향을 어렸을 때 많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네요. 생존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도 있고요. 반대로. 자, 이 구지도가 저새들이 그 산란하고 또 번식을 하기에 네. 좀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섬 자체가 그 새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리고 섬이 크고, 뒤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둥지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 지금 뒤에 저새 말고 제일 많이 보이는 새가 괭이갈매기라고 하는 새인데, 저 갈매기들이 저새 어떤 그 뭐 침입자로부터 저새를 좀 약간 먼저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경비병처럼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먹이를 구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연평도도 그 뻘이 드러날 경우에는 저새들이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요. 연평도 내에 있는 논도 저새 먹이터로도 이용이 되고요. 하지만 그 구지도에 사는 저새들은 제일 많이 먹이를 구하는 곳이 북한의 갯벌입니다. 예. 그러면 구지도에 사는 저새들이 북한 수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먹이를 맞습니다. 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과 북을 오가는 새들이고요. 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박 기자께서 구지도 아마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정말 저새가 살기 좋은 환경이구나 네네. 이런 걸 한번 느끼셨을 법도 합니다. 아까 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평도보다 약간 더 북쪽 방향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한계선 넘어서 황해도 연백평야 있는 데까지가 불과 한 2, 3km 정도, 2, 3km 정도면 북한 땅까지 갈 수 있고, 구지도 섬에서 이렇게 딱 서서 보면 오른쪽이 이제 연평도가 보이고, 북쪽을 보면 북한 땅이 보여요. 구지도에서도 보면 북한 땅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백평야라든지 그쪽 평야지대를 오가면서 또 연평도를 오가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풍부한 먹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둥지를 만들 때도 뭐 나무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둥지를 만드는데 뭐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새들한테 최적의 조건이고, 상위 포식자들이 너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치지 않는 이상 뭐 더 이상의 상위 포식자들이 없어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박사님, 네. 지금 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면 구지도의 어떤 그 상위 포식자, 외부 침입자가 없는 것, 그리고 네. 북한 지역과 좀 가깝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 요인 없이 날아다니면서 갯벌에서 먹이를 좀 취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으셨어요. 네. 근데 인천 지역의 그 남동 유수지 같은 곳에서도 네. 저새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산란도 하고 예. 그리고 키우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은 그 인천 지역의 서해 전체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갯벌 지역하고 네.
유사한 점도 있겠지만 뭔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어새 개체군들이 좀 많이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네.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 지역에 어떤 특장점 같은 게 있나요? 저어새들을 위한? 인천은 일단 그 섬이 많이 있고요. 뭐 다른 지역도 많겠죠. 인천은 섬이 많고 그리고 그 강화도나 이런 김포나 이런 쪽에 또 농경지가 많습니다. 저어새가 갯벌뿐만 아니라 강, 하구와 논에도 의존적인 새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어새가 많아지기 전에는 북한이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였습니다. 근데 북한의 그 어떤 환경들이 안 좋아지면서 이 저어새들이 점점 인천, 경기만 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천 쪽에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저런 구지도나 그 강화군에 있는 뭐 비도 이런 것처럼 좀 먼 바다에 있는 큰 섬들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강화도나 여기 인천 그 남동유수지 같은 육지에서 가까운 섬까지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혁재 씨, 남동유수지는 뭐 구지도라든가 좀 사람들의 발길이 좀 닿지 않는 곳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공단 네. 주변에 위치해 있고 저어새가 살기에 좀 척박한 환경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환경 보호단체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남동유수지에서 많은 저어새들이 번식할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저어새들이 남동유수지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 남동유수지에서 저새들이 번식을 시작한 건 2009년도입니다. 그 전부터는 그 바깥으로 있는 송도 신도시가 계속해서 매립이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유수지에서 환경이 좋아서 번식하러 왔다라기보단 그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유수지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번식을 시도를 한 거고 어떠한 그래도 번식의 성공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저새들이 경험을 통해서 또 그 개체군에게 뭐 소식을 알리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유수지에 찾아오는 저새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동유수지가 네. 저새 서식지로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네. 또 앞으로 또 위협받을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장지대 또 인근이고 또 여러모로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네.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남동유수지가 계속 살아남는다면 네. 어떤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 그 남동유수지 환경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처음에 저어새가 번식을 시작했던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악취가 났는데 저어새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일단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바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고장갯벌이 있었습니다.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안전한 섬, 번식지 이게 저어새가 남동유수지에서 번식을 시작한 그 요인이었고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저어새가 잘 번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총 24개 둥지가 있었는데요. 남동유수지. 예, 저어새가 24쌍이 번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딱 4쌍만 번식을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섬에 둥지를 지을 재료도 없고 그냥 돌로만 된 섬이기 때문에 뭐 알이 굴러떨어지거나 새끼가 굴러떨어지거나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저어새가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섬에 들어가서 그 둥지를 지을 수 있게 땅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둥지 재료도 넣어주고 그런 활동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어새 숫자가 지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남동유수지에서. 그렇군요. 예. 하지만 그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갯벌의 환경은 그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인간의 노력, 열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박 기자께서 둘러보시기에 네. 남동유수지 인근에 인공섬을 또 새롭게 조성한다. 네. 또
이런 것도 좀 그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도 한번 맞습니다. 조사를 한번 네. 해보셨나요? 실제 뭐 그 금방 권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건 2008년, 2009년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첫 산안할 때는 거기 그 승기천 상류를 그 정비를 하면서 내려온 흙들하고 돌들이 쌓여서 자연적으로 쌓여 있던 거기가 이제 산란장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새들이 좀 더 많이 모여 살고 개체수가 좀 늘어나니까 산란 장소가 좁아져서 새로운 산란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이제 인공섬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만들었고 2018년. 예, 그 사이에 이제 거기서 가장 가까운 그 갯벌이 이제 송도 갯벌이 람사르 협약에 등재가 된 게 201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조금 더 람사르 습지 등록이 되면서부터 먹이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송도 갯벌이 좀 더 보존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 산란장이 부족하니까 2018년부터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쪽을 현재는 이제 큰 섬 이렇게 부르고 옛날 오래돼 있던 그 산란장은 작은 섬, 이렇게 해서 큰 섬과 작은 섬으로 불리면서 거기서 주로 이제 활동가들도 많이 활동하시고 새들도 볼 수 있고 거기가 이제 그 주변 공단 쪽에서 그 섬을 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가려면 뭐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한 50m 이상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산란 장소로 계속 이용을 하는 큰 섬과 작은 섬이 인공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 박사님, 이렇게 인공섬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성이 됐으면 네. 이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저우새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의 또 관심이라는 것이 이런 인공섬이 조성이 되면 와서 좀 보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관리 그리고 좀 더 저우새들에게 좀 좋은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시에서 저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실제로 그 남동유수지에는 저새 생태 학습관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섬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새 도착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둥지 재료를 넣어준다거나 둥지 털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번식이 끝나고 나면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섬에. 그러면 다음 해에 저새가 번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풀을 베주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섬에 너구리가 침입해서 한 98%에 해당하는 저새들이 번식을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남동 유수지가 그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너구리가 침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 건데요. 그 너구리 침입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 인천시, 저희 뭐 국립생태원, 한강유역 환경청 그리고 뭐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그 많은 논의 끝에 너구리가 침입할 수 없는 울타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 이혁재 씨. 자, 이혁재 씨 몸담고 있는 저새와 친구들의 활동.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늘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는 것만은 좀 아닌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개발의 논리와도 좀 상충이 돼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동 그 유수지 같은 곳들 아마 여기는 좀 불모지에서 친환경 지역으로 개척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남동 유수지하고 이렇게 새로운 인공섬이 조성되는 곳에서의 그 저새와 친구들 같은 환경단체들의 활동, 좀 뭔가 특이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몇 개 소개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까운 거거든요. 남동유수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는 저새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중앙에 섬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어새들이 딱 한 면에만 번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섬 전체를 둘러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전체 8군데에서 유수지 둘레 8군데 지점을 잡고서 둥지 번식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체 수는 몇 마리나 왔는지, 또 알은 잘 품고 있는지, 새끼가 태어났는지, 태어났다면 몇 마리 태어났는지, 혹은 뭐 가락지를 부착한 개체가 새롭게 도착했는지 등등도 함께 파악을 하고 있고요. 번식 모니터링 자체뿐만이 아니라 유수지 안의 환경도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던가 그러면서 둥지나 새끼가 물에 잠겨서 사라질 위기가 되었다, 혹은 너구리가 침입한 것 같다, 뭐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국립생태원이나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혁재 씨도 남동유수지에서 새끼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럼요. 아, 네, 뭐 지금 그저께도 보고 왔습니다. 아, 그저께도요? 네. 지금 이렇게 좀 날씨가 좀 여름으로 좀 넘어가는 이런 봄에서 여름 이 기간에도 새끼들이 잘 네. 부화를 하는군요. 네. 아, 자, 박 기자께서 네네. 여러 가지 어떤 관공서라든가 네. NGO라든가 또는 지금 구지도에 같은 어떤 실제 환경 서식지도 직접 둘러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게 좀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 같은 것들을 이런 점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것들 좀 현장에서 느끼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이 시스템이 네. 좀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좀 네. 아쉬운 점은 좀 이건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뭐 남동 유수지 같은 네.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시내 어쨌든 그 인천이라는 300만 대도시의 한 가운데, 그것도 공단이 바로 옆에 있는 국가공단,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 거기 안에 서식지가 멸종위기종이 산다는 건 아마 권 박사님 세계적으로도 좀 이게 좀 어려운,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고, 그만큼 서식 환경이 많이 좁아졌고 이런 그 멸종위기 종들이 산란할 장소가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과제로 볼 때도 산란 장소를 좀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작업들, 뭐 그런 걸로 보면 갯벌, 그리고 이제 산란할 수 있는 무논, 이제 봄철에 이제 물을 대서 모내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고 나서부터 물이 상당히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이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논들을 충분히 확보한다든지,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갯벌도 마찬가지고 논도 그렇고 이제 개발 때문에 아파트 짓고 개발하고 공장 짓고 이런 뭐 수도권 내에서 개발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뭐 개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과 또 보존에 대한 공존을 위해서 이런 서식 활동을 특정 지역의 이제 산란 장소로서 특별히 따로 지정을 해주는, 뭐 강화도라든지 김포라든지 저 서해안 쪽 인천과 가까운 쪽에서 뭐 별도의 논 지역들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조류들을 위한 번식 활동 장소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소를 따로 지정한다든지 뭐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 박사님, 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개체 수는 늘고 있다. 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주로 어떤 사업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는지,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어새가 계속 그 개체 수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좀 아까 박 기자께서도 인간과의 어떤 충돌 네.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떤 사업들을 좀 유의미한 사업들을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 저어새가 계속 늘어나게 된 데에는 뭐 그 종 자체의 어떤 잠재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남동유수지에서도 기존 그 작은 저어새섬이 포화가 되면서 큰 저어새섬을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영종도 그 북쪽에도 영종 저어도라고 하는 새로운 섬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올해 한 150쌍 정도가 또 저어새가 번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섬을 만들어주는 그 방법도 있을 거고요. 기존의 저어새들이 사는 섬 주변에 또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 화면 보시다시피 저어새가 선호하는 환경은 그 나무나 이런 것이 없고 이렇게 풀이 나 있는 이런 평지들, 그런 환경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그런 섬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식생을 제거해서 저어새가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지만 구지도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섬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고 예, 맞습니다. 아마 인천 지역이 계속해서 저어새들의 어떤 그 주된 서식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또 그게 확대가 된다면은 아마 갯벌 매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까지 그 서해안 지역의 갯벌들이 천혜 자원보고라고 할 수 있는 갯벌들이 많이 매립이 되면서 네. 철새들의 서식지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있었죠. 아마 개발의 논리와는 네. 분명 상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갯벌 매립을 그렇다고 마냥 자제해야 되나 또 그렇다고 갯벌 매립을 또 독려할 수는 없지 않나 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송도 사례를 뭐 예를 들자면은 송도는 벌써 한 20년 전에 비해서 갯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어새들이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남동유수지에서도 그 새끼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새끼가 정상적으로 커서 나가는 숫자 자체가 1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먹이원이 감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뭐 홍콩 같은 경우도 도시를 개발하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물새들과 저어새들이 서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개발 예정지를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을 취소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서는 11공구에 송도 그 철새 대체 서식지라고 해서 그런 좀 큰 면적의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네.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섬, 갯벌, 그것 외에도 아까 그 논에서도 많은 네. 그런 먹이를 취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박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런 그 논농사 지역 같은 것들의 그 보존의 필요성, 네. 어떤 식량 자급자족과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보호와 멸종위기 생태 그 환경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도 논을 유지할 필요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의 그 또 논농사를 짓는 또 농민들의 필요성 뭐 또 이제 그걸 개발하기 위한 산업단지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걸 개발 계획과 이제 상충되기 때문에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걸 가능하면 개발을 좀 많이 해서 사유재산을 좀 이용하기 위한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뭐 그런 것들을 차원에서 아까 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이라든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생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짤 때 뭐 홍콩의 마이포 습지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좀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타이완의 경우나 이런 데처럼 미리 좀 일정 정도의 면적은 논 면적이나 또 뭐 이런 그 갯벌의 면적 같은 것도 미리 계획을 짜서 좀 장기적인 방안에서 접근하는 뭐 그런 방식의 도시계획의 입안에도 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데 같이 우리 국립생태원이라든지 생물 보존을 위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보존이나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참여하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유네스코 세계 그 갯벌 등재하면서 강화 이쪽 수도권 지역은 빠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갯벌 주변에 있는 그 사유권을 가진 분들의 반대, 반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분들과 또 설득을 하고 또 대화를 해서 좋은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사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좀 그 생각하기 싫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시가 무한 팽창하고 수도권 입주가 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매립지를 그대로 계속 보존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저세가 더 이상 생존하기가 힘든 환경이 지속이 돼서 뭐 사라지게 됐을 경우 저세라는 종이 이제 네. 멸종하는 단계가 되겠죠. 만약 그런 생각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상하기 싫어하시는 네.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그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들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어새가 갯벌 생태계의 가장 그 꼭대기에 위치한 종입니다. 그래서 저어새가 사라졌다는 것은 저어새 먹이가 되는 물고기들, 뭐 게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고요. 그런 물고기와 개의 먹이가 되는 다른 뭐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어새가 없는 세상에서는 다른 생물들도 다 없어지고 우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물 자원이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저어새가 사라지면 인간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대담의 마지막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혁재 씨한테 네.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환경운동하면서 결국은 시민의식, 뭔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이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마무리를 시켜주셔서 영광입니다. 우선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저어새와 남동류수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새들을 봤는데 사실 지금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인천에 살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도 저어새라는 새도 모르시고 이 친구들이 번식하는 남동류수지라는 장소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걸 느끼고 또 시민분들께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수 있을지 한 번씩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멸종 위기 야생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 그리고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